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9월 2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자 한국일보를 봤더니만요. 저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뉴스가 실렸어요. 네. 일단 제목이 이렇게 돼 있네요. 반말로 주문하면 반말로 주문 받습니다. 되게 도발적이죠? 일단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의 시옷 음식점 직원들은요, 아주 재미난 티셔츠를 입고 있대요. 티셔츠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남의 집 귀한 자식. 왜 이 문구가 적혀 있을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렇죠. 보통 손님들이 직원들 알바생들이 많으니까 함부로 야 너 저것 좀 가지고 와 뭐 이런 식으로 반말로 시키시는 분들이 꽤 있나 봐. 네. 그래서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자 뭐 이런 역지사지의 의미로 이런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서빙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방 광고를 봐도 해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귀한 자식이다. 그렇죠. 아무튼 이 남의 집 귀한 자식 이 티셔츠는요, 손님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대요. 네. 지난해 처음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된 이후로 이것들 다 찍어서 자기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티셔츠의 문구를 쫓아하는 음식점들도 그렇게 많대. 한국일보에 따르면요, 지읒 주스 전문점 관계자들도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서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바생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인권이 있으니 그에 맞게 대우해달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티셔츠를 입고 서빙을 하는데 손님들의 반응이 의외로 호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전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귀한 자식이다를 보고 나?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귀한 자식이라고? 에이, 이뿐만이 아니에요. 마포구 동교동의 D커피숍, 여기에 들어가면요, 아까 저희가 처음 얘기 드렸던 제목처럼 반말로 주문하심, 반말로 주문 받음, 이런 문구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가지고 야 커피 한 잔 줘 이러면은 자 커피 한 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손님들도 함부로 이렇게 반말로 주문 못하겠죠, 이렇게 되면. 좀 약한데요? 야, 커피 한 잔 줘. 그러면은 처먹어라. 이래야 되는. 아이, 이건 반말이 아니라 그거는 거의 욕을 하는 거잖아. 욕까지 하면 안 되죠. 또 이런 문구도 있대요. 커피나 뭐 이런 것들을 주문하면서 담배를 피고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 그래서 그런지 이런 문구를 적어놨대요. 담배 태우면서 주문하는 암 유발자 아니시죠? 이거 보신 분들은 감히 담배 피우면서 이렇게 주문 못하겠죠? 그러면 다행인데. 더 내뿜어? 내가 암 유발하는데 보태준 거 있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에이, 물론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좀 뭔가 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약간 도발적으로 손님들에게 갑질을 좀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마포구 연남동의 지읒 커피숍, 여기는 이런 문구가 있대요. 인사하는 당신 사랑합니다. 주문하면서 서로가 인사를 하자는 의미인데 그 바로 밑에 이런 문구까지 적어놨대요. 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인사해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쿨레 풍기지 말아요. 쿨레? 그렇죠. 인사 안 하고 주문하면 뭔가 멋있어 보인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뭐 있는 척 하지 말고 서로 인사하자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요, 또 인근의 D커피숍 카운터에는 음료를 받을 때 자연스럽게 눈길이 머무는 위치에 이런 문구가 붙어있대. 마시고 그냥 가시는 것보다 인사하고 가신다면 다음에 오실 때 바리스타들이 엄청 잘해줄 듯. 이 문구 보면 인사 안 하고 가긴 좀 힘들겠죠? 아무튼 오늘 한국일보의 보도를 보니까 진짜 알바생들이 엄청 갑질로 인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편의점이나 커피숍 가서 뭐 하나 주문할 때도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전 그게 궁금하네요. 이렇게 반말을 하는 손님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다수 고객들은 정말 친절한데 일부 소수가 그렇게 좀 심하게 대해서 그러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후자겠죠. 원래 강물을 흐리는 거는 미꾸라지 전체가 아니라 미꾸라지 한 마리잖아요. 예. 일부의 소수 손님들이 그러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들으시는 애청자들 중에서는 미꾸라지는 없겠죠? 은행입니다. SC제일은행이 찾아왔습니다.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은행 서비스, 찾아가는 뱅킹 서비스를 SC제일은행에서 만나보세요. 서비스 신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언제나 고객이 제일, SC제일은행.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저희가 추석 전에도 배추값이 금값이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포장김치가 없어서 못 팔 정도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서 담는 것도 비싼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안 제품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포장김치인데 너도 나도 포장김치를 사다 보니 사고 싶어도 사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하. 롯데마트에 따르면요. 지난달 전국 매장의 포장김치 판매량이 1년 전에 비해서 15%가 늘었습니다. 오호. 1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특히 판매량이 급상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만 비교를 해보면 매출이 전년 대비 64% 상승입니다. 포장김치는 제조업체 물량이 모자라서 발주를 넣어도 제때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네요. 자, 근데 포장김치는 그러면은 과연 싸냐? 이거를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행히 일부 제품입니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 제품은 많이 싸다고 해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만드는 김치는 아무래도 밭대기라고 그러죠. 밭대기. 미리 선물 형식으로 배추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배추값이 금값이 되더라도 미리 계약을 해놓은 배추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 봄에 미리 배추를 얼마에 사겠다 이렇게 계약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라간 거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근데 문제는 메이저 브랜드, 뭐 비싼 머시기 이런 제품들 있죠. 근데 이들 브랜드는요, 실제로 집에서 담궈 먹는 것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오호, 왜 그래요? 여기는? 브랜드 값이겠죠. 자, 근데 제가 이런 보도를 하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쌀 소비량이 지금 급감하고 있잖아요. 김치는 쌀이랑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그리고 요즘은 집에서도 밥을 예전처럼 많이 먹지 않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다 같이 얼굴 보면서 밥 먹는 기회가 예전처럼 많지 않은데 김치 소비가 글쎄요. 쌀은 소비가 주는데 김치는 이렇게 소비가 줄지 않을까. 김치 소비가 줄면 아무래도 김치 가격도 내려갈 것 같은데 말이죠. PC방, 노래방, 휴대전화 판매점 이런 업종들은 생활 밀집 업종 이렇게 불리잖아요. 네. 이런 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보통 한 30개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30개 생활 밀집 업종 종사자 어디에 많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사람이 많이 사는 서울이겠죠. 그렇죠. 근데 서울이 좀 넘나요? 네. 서울에 어디가 많을까?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일단 이거에 관련된 자료가요. 국세청이 사업자 현황을 분석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에 나와 있어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요. 30개 생활 밀집 업종 종사자 사업자 숫자가요. 147만 1000여 명. 1년 전보다 2.1%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아까 질문 드린 대로 어디가 가장 많은가 봤더니만 역시 서울 강남구가 가장 많네요. 서울 강남구에 23,987명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2위는 어딜까요? 서울 서초구? 서울 송파구? 보통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네. 2위는 놀랍게도 제주도 제주시가 꼽혔습니다. 오. 제주도 제주시가 무려 18,000여 명이 생활 밀집 업종에 종사하고 있대. 근데 PC방, 노래방, 휴대폰 판매점, 이른바 생활 밀접 업종이라는 게 서민들이 주로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주도가 2위라는 게 놀랐고요. 3위는 서울 송파구, 그 다음이 경기도 화성시, 그리고 5위를 차지한 것도 좀 의외예요. 경남 김해시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전국에서 교습학원이 가장 많은 곳, 서울 강남구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이 경기도 성남 분당구, 그리고요 부동산 중개업소가 가장 많은 곳 어딜까요? 강남일 것 같은데요? 예, 이것도 강남구라고 하고요. 강남구는 이 이외에도 실내 장식 가게, 문구점, 미용실, 서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화장품 가게, 도합 모두 11개 업종에서 1위를 차지했대요. 예. 놀랍죠. 그리고요 서초구는요 꽃가게가 가장 많대요. 여기 꽃시장이 있잖아. 예, 예. 그리고 중구는 의외로 안경점이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옷가게도 중구가 1위네요. 서울 종로구는 뭐가 많은 줄 아세요? 일반 음식점. 그리고 저도 여기서 술 많이 먹는데 일반 주점 있죠. 일반 주점 1위는 서울 마포구라고 하네요. 마포. 그렇죠. 마포 종점 노래도 있잖아. 마포는 어울려요. 거기는 술집 진짜 많아. 그렇죠. 그리고 이발소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딘 줄 아세요? 이발소가 가장 많은 곳은요. 의외로 영등포구래요. 영등포요? 영등포구는 연예인들이 많아서 그런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생활 밀접 업종 두 번째로 많은 곳이 제주라고 그랬잖아요. 제주시는 그러면 뭐가 많아서 두 번째가 됐을까 봤더니만요. 여관이 많대. 관광객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건 좀 이해가 안 가긴 한데 PC방도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제주시에만 무려 149개 PC방 사업자가 있대. 예. 야,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것도 뭔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세탁소도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제주시는 이렇게 3개 업종이 가장 많은 삼다도로 나타났대요. 예. 삼다도가 여기에 삼다도군요. 그 바닷바람이 빨래 말리는 데는 그닥 좋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보죠. 그러네요. 그리고요. 제주도에 또 서귀포시가 있잖아요. 서귀포시에는 과일 가게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또 슈퍼마켓이 가장 많은 전국 지자체가 어딘 줄 아세요? 경기도 화성시.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화성시에는 슈퍼마켓 이외에도 자동차 수리점도 가장 많대요. 예. 그러면 전국에서 노래를 가장 많이 하는 곳 어딜까요? 노래를 가장 많이 하는 곳 방송국 근처인가? 아니에요. 대구 분들이 노래를 잘하시잖아. 그래서 그런가 대구 달서구가 노래방 업종이 가장 많다고 하고요. 예. 또 노래를 하려면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 고기를 먹어서 목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정육점도 가장 많다고 합니다. 예. 재밌죠? 또 가구점은 경남 김해시에 가장 많다고 하고요.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분들이 사는 곳은 부산 진구. 왜? 목욕탕이 가장 많대요. 그리고 식료품 가게는 전남 여수가 많다고 하고요. 철물점은 인천 부평구가 가장 많다고 하네요. 예. 이렇게 업종별로 찾아보니까 상당히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예. 간만에 재밌는 브리핑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정부가요, 아주 대단한 약속을 하나 했어. 이 약속 믿어도 돼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저희의 경험에 의하면은 글쎄요. 이겁니다. 4년 뒤에는 400km까지 달릴 수 있는 국산 전기차를 만들겠다. 400km면 대략 서울에서 부산을 조금 못 가는 거리거든요. 이게 시속 400km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시속 400km로 달린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 네. 어찌됐건 400km면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현재 현대차에서 나오는 아이오닉 같은 전기차가 한 번 완충을 하면요 100km를 조금 더 간단 말이죠. 오호. 산업통상자원부가요 오늘 고밀도 2차 전지 개발 프로젝트 발족식을 개최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기차 2차 전지 융합 얼라이언스, 이게 연대 아닙니까? 연대. 그렇죠. 우리도 이제 연대하겠다. 연세대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진보 니네만 연대하냐? 우리도 연대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 발표를 했어요. 결론은 그겁니다. 2020년까지 전기차를 한 번 충전해서 400km를 달리는 고밀도 전지를 개발하겠다. 이건데 약 43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 430억 원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액수이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연대를 과연 누가 하느냐?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제법 있어요. LG화학, 그리고 포스코, 현대차. 대단하죠? 어쨌건 이들 기관이 정부와 함께 손을 잡고 40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테슬라, 걔들은 이미 지금 400km를 넘게 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지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4년 뒤늦게 쫓아가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거 저는 이해가 안 돼. 테슬라는 이미 이걸 하고 있는데 4년 뒤에 이걸 하겠대. 현대차나 포스코랑 LG화학도 들어와서 뭘 말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혹시 아시는 청취자분 있으면 말씀을 주세요.
여권 신장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었거든요. 대통령도 여성이시고 그래서 공기업 여성 임원 비중도 30%까지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약속도 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약속이 그냥 약속이었어. 지키지 않는 약속이란 얘기인 거죠. 현재 국내 주요 30개 공기업에 여성 임원이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그래도 약속을 30%까지 했으니까 3%는 되지 않을까요? 3%만 됐었어도 이런 보도를 안 했겠죠. 단 한 명도 없답니다. 아, 빵이에요? 빵빵. 2년 전만 해도요. 여성 임원이 그때도 2명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 두 분이 퇴직을 했다는 거야. 퇴직을 했으면 또 여성 인력을 채워 넣었어야 될 텐데 채워 넣지도 않았다는 거죠. 제로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이거는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여성 임원 비중을 30%까지 올리겠다라고 말은 꺼내놨는데 일단 샘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두 분이 그 역할을 하고 바로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내용은요. 21일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인 CO스코어가 밝혔거든요. 이 CO스코어가 공공기관 경영 정보 시스템인 알리오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공개된 시장형, 준시장형 30개 공기업의 고용 현황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대. 예. 그랬더니 올 상반기 말 기준으로 아까 얘기처럼 여성 임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예. 이게 몇 명 중에 없는 거냐 봤더니만요. 30개 기업의 공기업 임원 숫자는 무려 139명이나 된대요. 네. 근데 139명 중에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30%라고 하면은 얼추 40분 정도는 계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40명 정도는 넘어야지 30%를 채우는데 뭐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가 돼버린 거죠. 공기업의 여성 임직원 비중 자체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높아지긴 높아졌대요. 네. 2013년 초에는 11.5%, 2014년에는 12%, 2015년에는 12.4%니까 조금씩 높아진 건 맞아. 근데 문제는 임원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은 갈수록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주요 공기업에 임원도 아니고 부장급 인력만 따져봤더라도 1.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장급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리천장에 막혀서 여성 직원들이 길을 못 피는 거야. 올라가질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임원을 달려면 군필, 필수 이런 조항이 있을 것 같아 왠지.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위대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어이? OS를 또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가요? 이거는 위대한 도전이라니까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란 얘기군요. 그럼요.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암세포를 진단을 하겠대. 어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 의사가 할 일을 왜 MS가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핵심은 이겁니다. 암세포가 해킹에 뚫리지 않은 컴퓨터의 바이러스와 같다는 거예요. 오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암은 암이고 컴퓨터에 있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지 이게 어떻게 연관성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MS의 주장에 따르면요. 암세포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배열 구조라든지 이런 게 놀라울 정도로 컴퓨터의 바이러스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한마디로 AI를 이용하게 되면 암세포를 해킹할 수가 있고 그러면 암을 퇴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바이러스를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반복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죠. 사람이 했을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투입이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 그때 바둑 대결에서도 봤잖아요. AI는 사람이 할 거를 얘는 순식간에 수만 번, 수천 번을 해버리잖아. 그렇죠. 알파고가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었죠. 예. 그러니까 이 AI가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이런 거를 빠른 속도로 정교하게 해낸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런 기술이 언제쯤 도입이 되는 건가요? 태국과 인도 같은 경우는요. 이 왓슨이라는 AI 있잖아요. 왓슨도 유명하죠. 예, 왓슨을 이미 암 진단에 활용하고 있고요. 중국의 항저우에 있는 한 회사에서는 MS와의 제휴를 통해서 21개 병원에 곧 도입한다고 합니다.
오호. 국내에도 그럼 이런 걸 하냐?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가 해요? 가천 길병원 있잖아. 아, 가천 길병원. 예, 가산 아니고 가천 길병원이 다음 달 15일부터 암 진단에 왓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야, 이거 암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희망의 소식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신기하죠? 암세포와 컴퓨터의 바이러스가 알고 보니 친척이다. 오늘 결혼식 정말 특이하네. 신랑 신부가 같이 들어와. 다 이유가 있지. 이유?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손을 건네주는 이 시기 실은 여성을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관행이거든. 소유물? 말도 안 돼. 생각해봐. 신부 아버지 책임하에 있던 신부가 새로운 배우자에게 책임이 기속되는 것과 같잖아. 듣고 보니 그러네. 근데 요즘은 여성들 위상이 많이 높아졌잖아. 대통령도 여자고 이런 관행이 더는 없을 듯한데? 그럼 질문 하나. 만일 남성이 여성을 때렸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 폭력이니까 형사재판으로 가겠지? 그럼 맞은 여성이 폭력 남성의 아내라면? 글쎄, 그거야... 쉽게 대답하기 힘들 거야. 여성을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보내진다고. 가정법원? 말도 안 돼. 바로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맨박스 때문이지. 남자는 강해야 하고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 이런 편견을 깨부셔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소중한 우리 딸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테드에서 200만 뷰를 돌파한 토니 퍼터의 신작 맨박스에 자세한 해법이 나와 있다고. 맨박스라. 당장 사서 봐야 되겠네. 맨박스, 강요된 남자다움에 대하여 도서출판 한빛피즈. 그러면 오늘의 섹션 일자리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던 한 애청자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자리 얘기 하시는 거 좋긴 좋은데 너무 어려운 얘기만 하신다. 조금 쉬운 주제로 얘기해 주시면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가벼운 얘기로 시작해 볼까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을까요? 일단 직업 생각나시는 거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보세요. 변호사, 의사, 검사, 판사 이런 사자 아저씨들이 생각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가는 마트. 마트 점원들. 예, 마트에 가면 계산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 계산대 옆에 떡하니 또 깍두기 머리한 총각들 있잖아. 그렇죠. 예. 뭐 그런 분들까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많을 것 같은데 보통 20개 이상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 20개 이상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직업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한테 물어봐도요. 100개 이상 얘기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을까요? 물어보면요. 한 1000개 되지 않겠어요? 보통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1000개도 많은 것 같은데요? 1000개도 많아 보이죠?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조사해 봤더니만요. 한국고용정보원이 2011년에 조사를 해봤대. 우리나라에 직업이 몇 개나 있나? 몇 개인 줄 아세요? 무려 11,655개. 10,000개가 넘는다고요? 엄청나죠? 근데 더 놀라운 점은요. 2011년에 이렇게 조사를 한 이후에 새로운 신규 직업을 매년 100개 이상씩 개발해내고 있대요. 연구 과제로 이걸 진행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현재 직업 숫자는 이것보다 훨씬 많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 직업 종류가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엄청 적은 숫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적나 봤더니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기 2011년 이때 조사한 자료에 보면 직업 숫자가요. 무려 3654개나 된대. 이웃나라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할 것 같은데 일본의 직업 숫자도요. 같은 시기에 17,209개. 엄청나죠? 우리보단 많네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 예전에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이런 얘기했잖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예. 세상은 넓고 직업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저 베트남 구석통에 처박혀 있잖아. 그러니까 구석동에 처박혀가지고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
열심히 까먹고 계시죠? 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갑자기 뭐 이런 직업 종류를 왜 얘기하냐 좀 궁금하실 텐데 뭐 실은 우리 아들 녀석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예. 얼마 전에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장래 희망 직업에 대해서 뭐 보고서 비슷한 걸 써오라고 했나 봐. 예.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뭘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 의사나 변호사, 기자, 연예인 이런 것들은 친구들이 쓸 것 같아서 싫다는 거야. 한마디로 자기는 좀 튀는 직업을 쓰고 싶대요. 네. 아니 그러면 요즘 뜨고 있는 VR 전문가나 로봇 기술자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냐 물어봤더니만 그런 거는 요즘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좀 흔할 것 같아서 싫다는 거야. 네. 진짜 우리 아들이 좀 까탈스러워요. 이런 면에서는. 그런데 이런 아들의 까탈스러움 덕분에 저도 되게 많은 걸 깨닫게 됐어. 왜냐면요, 제가 일자리 관련된 얘기를 여러 번 하긴 했었지만 진짜 직업의 종류가 얼마나 되느냐 이 자료를 처음 찾아봤거든요. 진짜 직업의 종류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다양한 직업이 있는지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 그래서 아들과 함께 진짜 어떤 직업들이 있지? 10,000개가 넘는다는데? 한 번씩 재미난 게 있는지 찾아봤거든요. 네. 찾아봤더니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진짜 이런 직업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만한 다양한 직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아들과 고른 재미나고 이색적인 직업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소개해드릴 직업은요. 여러분들 혹시 잊혀진 권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잊혀진 권리. 잊혀진 계절 말고 네. 잊혀진 권리. 이게 뭐냐면요. 최근에 SNS 사용이 늘면서요. 이 권리에 대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개인정보가 유출돼가지고 인터넷에 자기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막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잖아. 네. 이런 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보통 연예인이나 좀 유명 인사들 이런 사람들만 해당되던 얘기인데 요즘 들어서는 일반인들도 이런 피해를 입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주변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모든 기록들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네. 게다가 또 요즘 대학 입시나 취업에서는 온라인 평판 조회가 일반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뭐 게임 얘기도 하고 좀 야한 얘기도 하고 좀 우리나라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뭐 이런 사진 같은 거 올려놓은 것들. 이거 잘못하다가 대학 입시 사정관들이 보면 어떻게 할까? 면접관들이 보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네. 이런 분들도 자기가 올려놓은 것들 한꺼번에 좀 삭제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욕구 때문에 등장한 게 저희가 처음 알려드릴 디지털 장의사란 직업입니다. 디지털 장의사. 그렇죠. 장의사는 장의사인데 디지털이 앞에 붙어요. 예. 디지털 장의사는요. 구체적으로요. 고객이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상에 있는 글이나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싹 지워주는 사람이나 업체를 뜻한대요. 그래서 이런 용어로도 불린대요. 디지털 세탁소다. 장의사는 좀 세니까 디지털 세탁소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직업이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 좀 궁금하실 텐데 생각보다 좀 됐어요. 2010년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대요. 미국의 한 온라인 상조회사가요. 죽은 사람의 인터넷 흔적을 지워주는 서비스. 이거를 처음 시작한 게 시초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서비스가 미국에만 있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국내에도 무려 30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대. 30개요? 생각보다 많죠. 그러면 이런 업체들은 도대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디지털 장의사는 이런 식으로 한대요. 고객이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나 이런 자료들 좀 싹 지워주세요. 하면 업체가 자체 개발한 검색 엔진,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자체 검색 엔진이 있대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 사람과 관련된 이 사람이 지워달라고 얘기한 관련 게시물을 싹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찾아낸 걸 가지고 삭제가 어느 건 가능하고 어느 건 불가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삭제 가능한 범위와 또 삭제하려면 뭐 그냥 한 번에 딜레이트 키만 누르면 다 삭제되는 게 아니죠.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예상 소요 시간 또 삭제하려면 돈도 들 거 아니야. 소요 비용 이거를 산정해서 의뢰인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삭제할 수 있고요. 시간은 얼마 걸리고요. 돈은 얼마 들어요. 의뢰인한테 얘기하면 의뢰인이 이 정도면 해주세요. 이 정도 너무 비싸요. 그러면 아까 국내에 30개 업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업체 가서 또 물어보겠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약이 성사된 이후에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작업 범위를 정하고 삭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정보가 삭제되는 건 아니래요. 보통 디지털 장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대략 70% 정도를 삭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0%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인터넷에 떠들면 말짱 도루묵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삭제가 되지 않지만 정보의 접근은 차단할 수가 있대. 그러니까 삭제한 거랑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이 디지털 장의사 들어보니까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 디지털 장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제도나 교육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평소 IT나 정보보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들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평소에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 공부하고 또 디지털 정보 처리 기술 삭제 관련 지식 익힌다면 이런 국내에 활동 중인 30개 업체에 충분히 연락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장의사 상당히 매력적이죠. 네, 예. 또 재미난 것은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우리 박 PD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이 할 만한 이색 직업도 있더라고요. 펫워커라고 들어보셨어요? 펫워커요? 네. 펫은 말 그대로 애완동물을 뜻하고요. 워커는 걷는 사람이잖아. 네. 이건 뭐냐면요. 애완동물 산책 도우미래요. 오. 근데 이 애완동물 산책 도우미가요. 영국의 텔레그라프라고 일간지 있죠. 유명한 일간지. 네. 여기에 소개되면서 엄청 인기를 끌고 있대.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 펫워커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개를 산책을 시켜주는 게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직장인들은 내가 내 몸 산책하기도 어렵잖아.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주말에 나가기도 사실 쉽지 않고 그런데 산책을 시켜주면서 우울증을 날릴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개들도 비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동시에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펫워커에 하는 일은 매일 일정 시간에 애완동물을 공원 같은 데 데리고 가서 산책시키는 거. 업무는 되게 간단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텔레그라프에서 보도할 정도의 인기를 끄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월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야. 뭔 얘기냐면요. 텔레그라프가 전한 바에 따르면 아까 얘기 드린 펫워커의 평균 소득이요. 26,5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4,600만 원이 넘어요. 오. 그런데 이거는요. 영국 직장인들의 평균 소득보다 많은 수치래요. 아니 쿠팡맨이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네 쿠팡맨이 되면 연 3,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월급이 왜 이렇게 많을까? 텔레그래프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보통 애완동물을 막 주구장창 산책시키는 거 아니잖아. 네. 보통 1시간 정도 산책을 시키잖아요. 근데 1시간 산책을 시킬 때 우리나라 돈으로 27,000원 정도를 받는데요. 그런데 펫워커들이 애완동물을 한 마리만 데리고 산책을 시킬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5, 6마리, 여러 마리들을 한꺼번에 산책을 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곱해보세요. 1시간만 산책시켜도 보통 10만 원 이상 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월급이 이렇게 많죠. 같이 가야 개들도 좋아해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영국 사례고 국내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있어요. 국내에서는요. 펫워커라고 안 부르고요. 펫시터라고 해요. 베이비시터랑 비슷한 거야. 최근에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펫시터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대요. 왜냐면 추석 때 고향을 방문해야 되는데 애완동물 들고 데려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또 애완동물 전용 호텔이나 이런 데 맡기기에는 좀 뭐하고 펫시터에 맡긴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 아니 추석 연휴 때 친척들 결혼했냐 수입이 얼마냐 잔소리 듣기 싫어서 집에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분들 집에만 있을 게 아니라 이걸 부업으로 하면 대박이겠군요. 그러니까요. 제가 KBS인가 MBC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이 펫시터가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내려가지 않고 애완동물을 추석 동안에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펫시터는요. 아까 얘기 드렸던 영국의 펫워커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대요. 단순히 산책만 시키는 게 아니라 먹이도 주고요. 네. 놀아도 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잖아. 한 가지가 더 업그레이드 돼 있어. 뭘까요? 애완동물의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주인들한테 보내준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잘 보고 있다. 이런 서비스까지 해준대요. 이게 사실 개를 안 키우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은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우리 아이한테 혹시 서운하게 하는 건 없을까 궁금해서 다들 요즘은 카메라를 단다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간접적인 화면, 사진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 심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 펫시터도 좀 땡기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펫시터도요. 특별한 자격 조건은 아직까지는 없대요. 그냥 애완동물을 좋아하고 잘 돌볼 수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집이 있는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집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펫시터가 되려면요. 보통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부탁받기도 하지만요. 전문 업체에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래요. 국내에 활동하고 있는 업체는요. 펫 도우미, 도구 메이트 뭐 이런 업체들이 있대요. 그런데 단 이런 업체에 등록된 펫시터가 되기 위해서는요. 각 업체가 애완동물 학대하거나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잘 볼 수 있는지 자격 요건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격 요건을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또 한 가지 알려드릴 만한 직업은요. 국내에서도 노인 고독사 얘기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잖아요. 네. 노인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생겨난 직업도 있대요. 일단 노인 고독사 하면은 우리나라보다는 보통 일본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독사가요. 매년 전국적으로 무려 32,000여 명이나 된대. 예. 32,000여 명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다음에 죽은지도 모르고 있다가 늦게 발견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엄청 끔찍하죠. 따라서 이런 얘기도 있대요. 모든 인간관계가 끊긴 상태에서 홀로 죽어 걷어줄 사람이 없는 죽음. 이거를 일본에서는 무연사라고 한대. 예. 그래서 무연사가 거듭되는 사회를 두고요. 얼마 전 NHK에서는요. 무연사회 뭐 이런 신조어를 붙여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끔찍하죠. 이런 고독사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 이런 분들이 갑자기 죽으면 유품이나 재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고인들이 남긴 유품이나 재산들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유품 정리인이란 직업으로 등장을 했대요. 네. 이 유품 정리인은요. 처음 등장한 게 일본에서 2002년이라고 합니다. 2002년에 요시다 다이치카란 분이 키스퍼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유명한 분이 됐어요. 자신이 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거를 모아가지고요. 유품 정리인은 보았다. 뭐 이런 책도 냈대요. 국내에도 이 책이 나와 있어. 예. 아무튼 이런 유품 정리인이 일본에서는 상당히 각광받는 새로운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있다는 거야. 국내에서도요. 1인 가구나 미혼이 급증하면서 고독사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는요. 이 키퍼스 코리아라는 업체가 활동 중이래요. 이 키퍼스 코리아의 김석중 대표도요. 일본에 출장을 갔다가 TV를 틀었는데 다큐멘터리가 나왔다는 거야. 다큐멘터리가 뭔 내용이었냐면 아까 얘기 드렸던 키스퍼의 대표가 유품 정리인을 하고 있는 모습 이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 김 대표는 이 키스퍼의 대표인 요시다 씨를 직접 찾아가서 나도 유품 정리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국내 키퍼스 코리아라는 업체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최초의 유품 정리인이 됐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 돌아가실 노인분들과 계약을 하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런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은 진짜 자기가 죽은 다음에 아무도 정리해주지 못할 거를 두려워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자신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계약을 못했을 경우에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양한 직업을 저희가 이제 지금 듣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 할아버지와 계약을 할 때 마음이 참 불편하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일본에서는요. 매년 20%씩이나 고속 성장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당당한 직업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속보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업무용 메신저 잔디가 화제입니다. 업무용 메신저 잔디는 월 평균 2,000건의 이메일을 줄이고 주당 평균 13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벌써 코트라, 티켓몬스터를 포함해 6만 개의 기업과 팀이 잔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개인용 메신저를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명 카톡 스트레스에서도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잔디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신조어 중에 스몬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이게 요즘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거든요. 뭐냐면요. 스마트폰 플러스 좀비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뒤에서 막 빵빵거리는데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면서
걷는 사람. 그래서 스몬비족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 주변에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잖아. 도박, 약물, 심지어는 성형 중독에 빠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죠. 네. 이런 심각한 중독은요, 마음의 질병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데 중독에 대한 재활과 치료를 도와주는 분, 중독 치료 전문가도 각광을 받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아까 얘기대로 중독 치료 전문가는요, 스마트폰, 마약, 알코올, 도박, 인터넷 게임 뭐 이런 습관성 중독 행동과 중독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해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치료만 해주는 게 아니라요, 이분들은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잖아. 네. 이런 문제까지 전문적으로 조언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중독 치료 전문가? 이것도 좀 끌리는데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자격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요,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대요. 따라서 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심리학이나 뭐 이런 거를 전공하면 좀 유리하다는 얘기인 거죠. 또 뭐 이런 거 없더라도요, 심리 상담사나 상담 심리사 뭐 이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요. 의료기관이나 상담센터, 재활센터에서는 일을 하면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몬비족 같은 이런 중독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중독 치료 전문가에 대한 전망도 생각보다 밝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이분들은 이제 호신술 같은 걸 좀 배워놔야 될 것 같아. 스마트폰을 보는데 야 그거 좀 보지 마 그러면은 바로 주먹이 날라올 것 같아. 아,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고 관둘까 하는데요. 농사를 짓는다 하면 보통 농촌에서나 가능한 일 아닌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구식이에요. 구식. 아재 소리 들어. 왜 그러냐면요, 요즘은 도시에서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가 있대요. 도시에서 어떻게 농사를 져요? 옥상이나 텃밭, 도시의 짜투리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농업을 신조어도 등장을 했어요. 도시농업. 벌써 선진국에서는 이 도시농업이 엄청 각광을 받고 있대요. 용어도 있어요. 일본에서는 시민농원으로 불리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클라인 가르텐, 영국에서는 알로테멘트 가든 뭐 이런 식으로 보편화된 농업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국내에서도 그러면 이게 보편화됐을까? 궁금하실 텐데 통계자를 찾아보니까요, 전업이 아니라 취미나 여가생활로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인구가요, 서울에 몇 명이 되는 줄 아세요? 무려 15만 3천여 명이나 돼요. 15만이요? 엄청 많죠? 전 지금 한 150명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7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야. 따라서 이렇게 도시농업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도시농업 전문가라는 직업도 등장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도시농업 전문가는요, 도시농업 기술을 연구하거나 개발해가지고 이것들을 도시농업인들한테 알기 쉽게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추, 고추, 깻잎 이런 거를 아파트에 살지만 내 아파트 옥상에서 먹고 싶다. 그럼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는군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것도 좀 끌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도 도시농업 전문가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교육이나 훈련이 따로 있진 않대요. 단 지역의 농업기술원이나 서울의 일부 구청 이런 데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시농업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요,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 이런 과정을 개설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 들으면 도시농업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또 재미난 것은요, 농촌진흥청에서도 관련 과정을 하고 있고요. 제가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요, 한겨레 신문사 있죠. 예. 한겨레 신문사도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을 곧 진행한다. 뭐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앞으로는 아파트도 그런 데가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친환경적으로 아파트를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건설사에서도 먼저 우리 아파트에는 공동 농장이 있다. 여러분들이 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먹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지금까지 뭐 많이는 못 알려드렸고 5개 이색적인 직업을 소개해드렸는데 찾아보니까 참 재밌고 신기한 게 많죠. 네. 우리 일상 주변에 뭐 이런 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직업이 될까 생각했지만 진짜 직업으로 이제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 너무나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걸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이런 직업들이 전망이 있으니까 도전해보라 이렇게 추천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쪽에 관심이 있고 적성이 맞는다면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왜냐면요, 어떤 직업이 진짜 곽강을 받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현재 각광받고 있는 의사, 변호사, 기자, 기자는 각광받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이 직업들도 AI가 등장하면 조만간 사라질 직업 1순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런 이색 직업들도 전망이 아주 높다 이렇게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길 있잖아요. 강남대로나 테헤란로처럼 넓고 유명한 길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동네 곳곳에 숨어있는 아기자기한 골목길 이런 것들도 엄청 가치가 있고 필요한 거잖아요. 직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명한 직업들도 있지만 이렇게 작지만 이색적인 직업도 충분히 가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PD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사라져가는 직업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저희가 직업의 명함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아들한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저랑 비슷한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남들과 같은 큰 길보다는 작고 아기자기한 길을 선택하겠다. 이런 결심을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더라고. 아들이 가장 주목한 직업은 뭐였나요? 아들이 자기는 이거 말고 조금 더 찾아보겠다는 거야. 자기 혼자서. 아직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린 5개 중에는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네. 더 재미난 걸 한번 찾아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들의 이런 모습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신문사에서 기자라는 편안한 직업을 뿌리치고 작고 험난한 팟캐스트를 선택한 아빠를 응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단한 아들 두셨습니다. 아들 자랑을 너무 많이 했나요? 이번 강의는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상위 업체의 영향력이라고 해야겠죠. 지난 10년 동안 웹사이트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현대 페이지 뷰는 이번보다 훨씬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1년 미국 전체 페이지 뷰 상위 10위 사이트가 31%를 차지했는데 2010년 들어서는 75%로 늘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은 단순한 IT 기업이나 쇼핑몰이 아닌 거죠. 심지어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습니다. 요즘 농부들은 파종할 때마다 씨앗을 새로 사야 합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나 곡식이 되고 거기서 다시 씨앗이 나오는 건데 어찌 된 걸까요? 글로벌 생물공학 기업 몬산토는 제초제를 뿌려도 작물이 죽지 않는 씨앗을 팝니다. 농부에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획기적이죠. 다만 유전자 변형 씨앗이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됩니다. 결국 농부는 영원히 몬산토 씨앗을 사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씨앗값이 해마다 크게 오른다는 겁니다.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다행히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노예, 슈퍼 자본주의의 저자 로버트 라이시가 신간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해법을 공개합니다.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자본주의를 구하라. 도서출판 김영사.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뭔 얘기를 들었냐면요. 하루 5시간만 근무하는 회사가 있다. 네. 믿어지세요? 우리잖아. 우리는 5시간보다 더 일을 하죠. 더 하나요? 그럼요. 이 회사는요. 아침 8시에 출근한대요. 근데 퇴근을 몇 시에 하냐? 오후 1시. 와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근무 시간을 현실화한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당연히 국내에는 없고요.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 샌디에고에서 서핑보드를 생산 판매하는 타워 패들보드, 회사 이름이 타워 패들보드예요. 네. 이 회사 얘기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도대체 하루 5시간 근무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실 텐데 창업자인 슈테판 아르스톨이 미 경영 전문지 패스트 컴퍼니에 이런 내용을 기고를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루 8시간 중 정말 8시간을 일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단지 그만큼 일하려고 8시간이나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따라서 차라리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더 작은 시간을 일하는 게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이런 글을 썼어. 그쵸. 더 낫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글만 쓴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은 실제로 내가 이걸 실현해 보겠다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2015년 6월부터 작년부터 3개월간 실험적으로 하루 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겠다. 회사에 공표를 했어요. 어떻게 하냐? 아까 얘기대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1시까지. 근데 단 점심시간은 없이 예.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먹고 바로 퇴근한 건 아니고요. 점심시간 없이 오후 1시까지 5시간만 일하는 제도를 도입했대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근무를 조금 하게 되면 임금 깎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아리스토텔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3개월 실험적으로 하면서 임금은 삭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요. 오히려 회사 이익의 5%를 전 직원한테 공유하는 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런 걱정도 되시잖아요. 5시간만 근무하면 매출이나 이런 실적이 엄청 떨어질 텐데. 아리스토텔은 이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매출이나 뭐 이런 실적 목표는 그대로 유지했대. 예.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산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더 적은 근무 시간, 더 나은 보수를 제공하겠다. 실험 3개월 동안 5시간 동안 일을 하게 하는데 5시간 동안 일을 못 끝내면 회사에 남아야 하고 그래도 못 끝내면 회사를 나가야 할 것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5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일단 놀라운 것은요. 기존의 매출 목표를 그대로 달성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연 매출이요. 무려 40%가 증가해요. 그래서 직원 1인당 얼마의 매출을 올렸는지 아세요? 9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실험을 한 덕분에 연간 근무 시간이요 2000시간에서 1250시간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시급은요 20달러에서 38.4달러로 올라갔어요. 평균 연봉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만 달러에서 4만 8천 달러, 약 5,4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저희는 이거를 몸소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신문사에 있었을 때는 사실 뭐 쉬는 날에 일하는 건 기본이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은 야근을 하죠. 야근도 1시? 새벽 1시 정도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아침에 나와서 그 다음날 1시까지 일을 하면 이게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요령을 피우게 되고 눈치 보게 되고 그죠? 하는 척하고. 근데 저희가 막상 이렇게 둘이서 우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눈치를 보거나 요령을 피우거나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빨리 일을 끝내고 빨리 집에 가면은 아이들도 놀 수 있고 집안일도 도울 수가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는데 뭐하러 사무실에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은요. 이 3개월 실험이 끝난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매출이나 기존 목표가 훨씬 높아졌잖아요. 이거를 아예 정착시켜서 현재까지 계속 하루 5시간 근무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회사 측에서도 훨씬 이익을 많이 볼 겁니다. 왜냐하면 1시에 퇴근을 시키면 점심 안 줘도 되죠? 그럼 사원 식당을 안 만들어도 돼. 그러니까 그리고 1시 이후부터는 건물을 비워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전기세도 안 들 거고 계약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1시 이후로는 쓸 일 없다. 임대료 반띵하자. 가능하겠죠?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근무 시간을 줄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과가 나왔을까? 이 아리스토텔은 이런 설명을 해요. 일단 직원들은 기계가 아니다. 행복한 노동자일수록 더 생산적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요. 또 하나의 설명은 결핍의 효과가 작용한 것 같다. 뭔 얘기냐면요. 시간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시간이 결핍되잖아. 그러면 중요도가 높은 일부터 차례차례 처리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오히려 높아진다. 네. 일 처리가 더 잘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아리스토텔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오늘날 일하는 방식은요. 배우고 아이디어를 내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지식 노동이다. 기술 진보 덕분에 이전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하루 10시간, 16시간 과로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이 얘기를 누굴 보고 했을까요? 세계 최고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한국 기업들을 보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저희 방송을 듣는 벤처나 스타트업 사장님 계시면은 한번 석 달간 시험 삼아 해보세요. 아유,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두 PD가. 과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몸소 증명하고 있잖아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